안녕하세요, 브레이스맨입니다.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정보들 때문에 지식은 점점 쌓여가는데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방랑자가 되기 쉬운 요즘입니다. 여기저기에서 금리, 물가, 경기, 주식, 부동산 등등에 대한 내용들이 소나기처럼 몰아치는데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본질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투자의 처음과 끝은 핫한 정보나 지식이 아닌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마인드셋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아들 에로스의 연인인 푸시케를 기억하시나요? 얼마 전 우연히 미술사에 대한 책을 보다가 1903년 워터하우스가 그린 황금 상자를 여는 푸시케라는 작품을 봤는데 정말 비너스가 시기 질투할 정도로 미인이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신화지만 푸시케가 살았던 수천 년 전에도 황금을 사람들이 좋아했다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수많은 물질들이 있는데 왜 하필 금을 최고의 물질 중 하나로 여길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골드에 관해 궁금해서 읽었었던 제임스 리카즈의 금의 귀환이라는 책의 내용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돌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을의 종로 귀금속 거리에 가서 돌반지를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돌반지 대신 현금을 준비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늘어난 것 같은데요. 이유는 단 하나, 금값이 너무 올라서였습니다. 예전 한 돈에 10여만원 했던 돌반지 가격이 20-30만원을 훌쩍 넘기다 요즘은 40만원에 육박하니 돌잔치 선물로 돌반지를 선물하기가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치과의사만큼 일상생활에서 금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직업이 흔치 않은데 금에 대해 너무 무지한 저 자신을 반성하며 왜 사람들은 금에 열광하고 금의 가치와 본질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화폐로서 가치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돈이라 하면 지폐 혹은 동전만을 상상하지만 그것은 그저 수많은 돈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럼 진정한 돈은 기축통화인 달러일까요? 아니면 유로일까요? 아니면 엔화일까요? 1971년 8월 닉슨 대통령이 금 태안제를 철폐한 이후 달러는 금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 사태 등으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돈을 푸는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칠수록 달러의 가치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국제 통화 시스템에는 기준을 잡아줄 진정한 화폐의 존재는 없을까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될 만한 그 무엇 말입니다. 여러분은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배운 주기율표를 어렴풋이 기억할 것입니다. 사각형 안에 하나의 원소가 정방 행렬로 가로 18개, 세로 9개가 있으며 가장자리는 불규칙한 형태를 보이는 주기율표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의 원자 혹은 분자 결합물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실제로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임스 리카즈는 진정한 화폐를 찾고자 한다면 여기서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제임스 리카즈는 금이 가장 궁극의 화폐라고 얘기할까요? 다음은 런던 대학 화학가 안드레아 셀라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셀라 교수는 실온에서 기체 상태인 헬륨, 아르곤, 네온을 포함해 주기율표 오른쪽에 위치한 원소 10개는 고려할 가치조차 없다며 화폐로서의 가능성을 바로 일축했습니다. 이 외에 실온에서 액체 상태를 띠는 수은과 브롬 역시 후보에서 탈락했습니다. 비소는 독성을 지녔기 때문에 불합격이라고 했고요. 마그네슘, 칼슘, 나트륨 등
알칼리성을 띠는 12개 원소도 물에 닿으면 용해되거나 폭발하기 때문에 화폐로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우라늄, 플루토늄, 토륨은 방사선 물질이라는 이유로 불합격입니다.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돈을 갖고 다니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또 방사선 원소 중에 아인시타이늄처럼 실험실에서만 만들어지는 13개의 원소는 만들어진 순간 분해됩니다. 철이나 구리, 납은 녹슬거나 부식되는 성질 때문에 결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알루미늄은 너무 약해 동전으로 만들 수 없었고, 반면에 티타늄은 너무 단단해 재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과용 임플란트는 이 티타늄으로 제작합니다. 이렇게 한바탕 거르고 나니 화폐로서 이용 가능한 후보 원소가 딱 8개 남았습니다. 주기율표 중앙에 자리한 원소들로 이리듐, 오스뮴, 루테늄, 백금, 팔라듐, 로듐, 은과 금입니다. 귀금속이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모두 희귀 원소입니다. 그런데 은과 금만이 실제 통화 공급량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을 보유했을 뿐, 나머지 원소들은 모두 극도로 희귀한 원소로 화폐의 역할을 할 수 없으며 비등점이 지나치게 높아 추출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제 은과 금 2개의 원소만 남았습니다. 둘 다 귀하지만 매우 희귀한 것은 아닙니다. 둘 다 비등점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석으로 만들기가 용이한데요. 단 은은 공기 중에 존재하는 극소량의 황과 반응하여 쉽게 변색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영광스럽게도 금이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최종 후보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금은 희소성, 가단성, 안정성, 내구성, 균일성 등의 필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 물리적으로 가치 보존이 가능하고 믿음직스러운 유일한 원소이기에 진정한 화폐로 등극했나 봅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2023년 4월 기준으로 금 시세를 검색해보니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유동성의 증가로 인해 통화 가치의 상실을 동반한 인플레이션의 시대를 막고자 최근 1년여 동안 긴축의 시대에 돌입했지만 여전히 계속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금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제임스 리카즈의 금의 귀환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여러분들께서 골드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본질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시고 다음 5가지 투자 방법이 있다는 정도는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금 실물에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금을 직접 소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방법이나 구매할 때 부가세 10%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사실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골드 뱅킹이라고도 불리는 금 통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금 통장에 입금하면 해당하는 금액만큼 무게로 환산돼 투자할 수 있으며 0.019g 단위로 거래할 수 있어 소액 투자가 가능하나 사고 팔 때 1% 내외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실물 금을 찾을 시 역시 부가세 10%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단 은행에서 가입하지만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 또한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KRX 금시장을 통해 금 현물에 투자할 수도 있는데 증권사에서 KRX 금 계좌를 개설한 뒤 주식 매매와 유사하게 실시간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세도 부과되지 않지만 실물이 아닌 파생상품에 가깝기 때문에 골드 투자의 본질에 맞는지는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금 상장지수 펀드, 즉 금 ETF를 통한 투자가 있습니다. 금 ETF는 대부분의 금의 선물이나 현물 가격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입니다. 이건 역시 파생상품에 가깝기 때문에 투자 시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금 펀드를 통한 투자 방법입니다. 이는
금강회사와 같은 금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참조로 골드 투자를 추천하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나 금의 귀환의 저자 제임스 리카즈는 파생 상품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금 투자 시 실체가 있는 실물 금을 구매할 것을 추천하지만 모든 건 여러분의 판단에 달려 있으니 만약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위 방법은 참조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브레이스맨이었습니다.